한국이라도 강대국이 못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도 뛰어나고 기술력도 4차 산업혁명까지 계속 잘 따라오고 강대국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부터 강대국들은 어떤 국가인가를 한번 따져보니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조달하고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문제는 이거는 하드웨어 측면의 강대국입니다. 이런 에너지 생산면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강대국과 함께 국제 질서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프트웨어의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각계의 뛰어난 인재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요즘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많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변동하는 정치 이벤트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서 가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분명한 거는 저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약소국 혹은 중진국 이런 나라의 위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는 좀 자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으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선진국의 반열에 있고 또 어쩌면 군사적으로나 앞으로 과학기술적인 측면이나 경제 통상적인 측면에서 강대국, 뭐 강소국이란 용어도 씁니다만 이런 규모로 강소국이라고 하진 않죠.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근 교수님께서 최근에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라는 신작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스튜디오에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 또 현재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연구하시기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요.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라고 지금 칭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강대국이 아닌데요. 예.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책 제목도 강대국 시나리오라는 그런 제목을 뽑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런 주제의 연구와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요? 강대국과 관련된 그 생각은 제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예.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이 예전에 민주화라든가 산업화라든가 선진화 같은 국가 목표가 있을 때 국가적인 동력, 다이나미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국가 목표가 사라지니까 뭐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목표가 있어야 그렇죠. 좀 다이나믹하게 일을 하는데 예. 국가 목표가 없어지니까 이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예. 뭔가 굉장히 좀 방향도 못 잡고 네. 뭐 선거 때가 되면은 정권 교체를 한다 그러지만 예.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끼리 캠프 간에 서로 바꿔가는 그런 교체가 되고 예, 두 당에서 그냥 교대하면서 교대만 계속하고 예, 어떤 경우는 뭐 중간에 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뭔가 앞으로 같이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처음에 제가 생각한 국가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진국도 됐는데 강대국을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강대국이 과연 한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예.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예, 사고 실험을 했는데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 저희가 뭐 웹툰이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전생에서 환생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스토리가. 그래서 되게 그게 사람들은 환생을 하는데 국가가 환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13세기로 한번 돌아가는 13세기요? 13세기면 고려? 고려인데 몽골이 이제 세계 예. 제국을 건설하고 아하.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나 뭐 예. 이런 강대한 국가들이 많은 13세기에 돌아가면 지금 한국 정도의 국력이면 강대국이 돼서 예. 제국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사고 실험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 한 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일단 해외에서 들어오는 석유, 원유가 다 끊길 거고 예. 그럼 이제 발전이나 에너지가 안 돌아갈 거고 예. 뭐 저희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뭐 탱크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할 거고 한 달이 지나면 그다음에 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테고 뭐 식량도 제대로 조달이 안 될 테고 시장이라는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13세기에 좁은 땅을 가진 약소국으로 바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이 사고 실험의 결과가 뭐냐 하면 국제 질서와 맞는 강대국이 그 시대별로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국제 질서는 옛날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변화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13세기에 몽골이 지금 21세기로 오면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에 적응을 못한 국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국제 질서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국제 질서인데요. 이 질서는 결국 시장 질서입니다. 국제 시장 질서.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같이 잘 살게 되고 강하게 된 것은 국제 시장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도 잘하고 수입도 잘하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뭐 산업이나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예. 그래서 강대국이 되는 문법이 옛날 13세기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강대국이 1945년 이후에 다시 강대국으로 부활했는가 독일이 어떻게 다시 강대국으로 부활했는가 예.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다시 강대국으로 부활했는가를 보면 전쟁을 해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어째 패전 국가들은 그게 저도 참 궁금한 게요. 네. 원래 전승국이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렇죠. 패전국은 쇠락의 길로 가야 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보면 일본과 독일이라는 대표적인 패전 국가들이 단기간에 부흥을 해버리고 전승국 중에 하나인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는 오히려 독일, 일본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발전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패전국들을 미국이라는 슈퍼파워가 예. 전승국이 세계 2위, 세계 3위가 될 수 있도록 다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오히려 키워줬어요. 예.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얘네들이 또 기어 올라가지고 아예 싹을 자르고 싹을 밟아버리죠. 자르는 건데 예. 그런데 45년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 전쟁을 통해서 강대국이 된 게 아니라 다 시장에서 강대국이 된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중국도 지금 세계 2위가 됐지만 예. 그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해서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한 게 아니고 예. 시장에서 산업과 경쟁력과 뭐 인적 자원과 이런 걸 가지고 다 강대국이 됐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이라도 강대국이 못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도 뛰어나고 기술력도 4차 산업혁명까지 계속 잘 따라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적 자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창조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도 한번 강대국 해보자. 여태까지 제국도 한번 못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비전으로 강대국을 한번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학문적인 이유에서의 시작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강대국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꿈. 예. 그다음에 목표. 예. 그다음에 한반도의 주변을 다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길게 보면 사실 미국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해답이 뭐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했을 때 기존에 뭐 아까 말씀하신 강소국 얘기도 나왔고 뭐 돌고래 얘기도 나왔고 예. 뭐 중견국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맞아요. 잘. 안 맞습니다. 예. 중간 과정에서 잠시 있을 수 있는 국가들이지만 예. 강대국 사이에서 해결책은 결국 우리도 같이 강대국이 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국가 목표로 던져본 것이 예. 지금 이 책으로 출판이 된 것이고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 더 예. 말씀을 드리겠지만 5030이나 뭐 3050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서 네.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가는 나라가 글쎄
6, 7개밖에 안 되더군요. 맞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6개 나라는 다 제국주의를 한 나라들이고 네. 한국은 제국주의에 핍박을 받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우월한 면이 있고 또 사실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는 해인 것 같고 그죠.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4, 50년 동안 이 궤적을 보면 라이징하는 나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저도 강소국이란 말을 우리한테 쓴다고 5천만 명이 넘어가고 이런 나라에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강소국이 아닌 강대국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적으로 강대국 사회에서 살아남아서 강대국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부터 강대국들은 어떤 국가인가를 한번 따져보니까 예.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너지를 예. 가장 잘 많이 생산하고 에너지를 조달하고 예.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이나 이런 제국들을 보게 되면 이 비옥한 땅을 차지를 해서 예. 거기서 식량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식량 생산된 것을 가지고 군인들이 에너지를 충족을 하고 네. 말이나 이런 동물들도 예. 그 에너지를 이제 이 흡수를 하면서 또 경작에 도움이 되고 전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무기를 개발을 해서 순식간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예. 무기 체계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 또 더 좋은 영토를 확장을 해서 거기서 또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또 노예를 확보를 해서 노예를 일을 시켜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계속 향상되는 올라가는 이런 그 선순환을 반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에 가장 강했던 국가들이 옛날의 제국이라면 이것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난 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패러다임 변화가 생겨나서 예. 영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도 에너지 예. 면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렇죠. 또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달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을 하고. 산업혁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21세기의 강대국도 역시 에너지를 조달을 잘하고 생산을 잘하고 그다음에 유지를 잘하고 한꺼번에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중국이 이미 그 길로 들어섰고요. 30년 만에 예. WTO에 들어와서 뭐 30년 만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조달 능력이 있고 또 산업의 경쟁력이 있고 또 무기도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해외에 그렇게 의존하지도 않는 편이고요. 또 AI 시대에는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에너지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하고 생산하고 뭐 동원하고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국가를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하드웨어 측면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 이런 에너지 생산면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강대국과 함께 국제 질서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예. 소프트웨어의 문제거든요. 강대국이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인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강대국의 하드웨어를 갖출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면에서 별로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자체적으로. 예. 그리고 옛날도 보면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이 한참 무역을 통해서 번성했을 때 하드웨어는 갖췄는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지를 못했어요. 즉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에는 강대국이 안 됩니다. 그런 연구들이 사실 국제정치학에서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2차 대전 이전에는 하드웨어 플러스 그다음에 강대국의 소프트웨어를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제국의 소프트웨어를 가졌기 때문에 강대국이 됐는데 지금은 그 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모자란 국가죠. 일본의 경우가. 미국도 2차 대전 이전과 이후로 구별이 되듯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결국은 지도자,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의 몫인 거죠. 국제 질서의 설계를 어떻게 다른 강대국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네요. 뭔가 이 리더십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고를 딱 세팅해 놓고
그쪽으로 물론 이제 그게 좀 잘못되면 히틀러나 뭐 또 일본의 군국주의처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사회는 아니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야 우리 이쪽으로 가보자. 근데 그런 지도자를 뽑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골 세팅이 우리가 언제부터 참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딱 그 목표를 가지고 코스웍을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임원이 아니라도 부장급만 돼도 임원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한 근데 지적이십니다. 이분은 네. 도대체 뭐 비전이 있나 명퇴할 날만 기다리나 그러면 임원이라도 부장 대우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그 포지셔닝을 좌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강대국의 그 하드웨어를 갖춰도 다른 강대국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강대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부장이라도 예. 굉장히 리더스럽게 보이면 그렇죠. 리더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도 아무리 뭐 잘 살고 부강해도 예. 강대국스럽게 보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강대국의 소프트웨어인 거죠. 네. 예전에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동아 공영권 같은 원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게 희생이 됐지만 희생이 많았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비슷한 디자인들을 하는 국가들이 중국은 중국몽, 뭐 예. 1대1로, SCO 이런 국제 질서의 설계를 하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인정을 받게 됐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뭐 이 마가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무역 질서나 그다음에 국가 간의 분담 질서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때에 이 사이버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예. 되느냐, 뭐 예. 디커플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설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갖고 있는 게 한미동맹밖에 없어요. 한미동맹 말고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장이 스페이스나 장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는 그냥 대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동하지 않고 네. 어떤 강대국이나 어떤 하물며 강대국이 아닌 데서 액션을 취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린 고민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나. 네. 대대로 그랬기 때문에 그 DNA가 살아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평생 약속만 해오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대응이 아니고 리드를 해야 되는 예. 그게 바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설계하는 건데 예. 한국이 디자인 설계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맨날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뭐 무슨 다 주변의 국가들과 잘 지내겠다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잘 지내겠다. 예. 뭐 어느 나라하고도 뭐 척을 지면 안 되고 예. 뭐 다 잘 지내고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의 생명선이 생기는 것이고 글로벌 마켓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국가인데 글로벌한 질서에 대한 설계나 관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20세기 초반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 민족 여러 국가들을 그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도 하고 네. 자꾸 했습니다마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주창을 해서 인태 전략 같은 걸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민족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불쾌했지만 야 저런 걸 하네, 그죠?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에게 이 소프트웨어가 강대국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정말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나? 이걸 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아베 총리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예. 인도 태평양 그 전에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전략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를 썼어요. 스트래티직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아시아 인도 태평양 쪽에 민주주의 국가들을 묶어가지고 중국에 대응하는 그런 설계 디자인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국을 경험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제국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굉장히 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문화 쪽으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대중문화 쪽에서 예. 그런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G7에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한미 동맹 이외에 군사 동맹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뭐 저항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C5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C5는 뭐냐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5라고 해서 네. 문화 산업이 강한 국가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정도를 묶어가지고. 네. 근데 여기 지금 나머지 국가들이 다 강대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은 강대국끼리 노는 나라가 되니까 일단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이 C5라는 모임을 통해서 G7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할 때마다 한국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SM이든 뭐 YG든 뭐 그 이런 데서 기획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잼버리 때도 보면 하루 만에 그냥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콘서트 같은 거를. 네. 그러니까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하이테크의 경쟁력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AI의 어떤 미래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그것을 매년 돌아가서 하게 되면 이 5개의 나라가 미래를 끌고 나가는구나.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여기가 적어도 강대국이네.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비전들도 보이고 음. 그다음에 대통령도 정상회담 하면 지루해서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상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네. 많은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대중들이 이 정상회의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아젠다를 발표하고 설계도를 그려내고 하면 한국도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같이 설계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단지 하나의 예인데 이 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자의 장에서 우리가 아젠다를 내놓고 설계를 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컨텐츠잖아요. 네. 컨텐츠가 좋은 나라들끼리 모여서 정상회담도 하고 이게 우리가 나머지 세계인들을 위한 컨텐츠의 창조적인 이런 걸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 것도 그 논의 자체를 보고 있는 나머지 나라들은 야, 저 사람들이 진짜 자격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부러워할 거예요. 부러워하겠네요. 네, 부러워할 네. 거예요. 거기다가 이 5개 국가 중에서 가장 그래도 크리에이티브한 국가가 한국이죠. 한국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방송이 언제 이번 주말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대선 전입니다만 각 캠프에서는 이거 공약 한번 하세요. 제가 당첨이 되면 C5 서밋을 최초로 뭐 한국이나 뭐 한국이 아니라도 저 서울이 아니라도 되죠. 뭐 제주도라든지 그럼요. 그죠? 부산이라든지 네. 광주라든지 이런 데서 C5를 한번 해보겠노라고 하면은 유권자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외교 역량 아니에요. 그게 외교 역량입니다. 예, 그런 걸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골프를 아시겠습니다만 라이더스컵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럽과 그렇죠. 미국이 대항하는데 그 열광하잖아요. 네. 근데 그 라이더라는 그 컵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죠? 네. 그게 이렇게 큰 이벤트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최정상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듯이 네.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요즘에 뭐 K 이니셔티브니 이런 이제 용어들도 나오고 그래서 한국이 주도하는 외교 또 국제 질서의 주도자로서 참여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일부 캠프에서 나오긴 나오더군요. 네, 그 일부 캠프에서 K 이니셔티브 뭐 문화 강국 이런 예. 얘기들을 하는데 소프트 파워 얘기들을 하는데 아젠다는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국의 실력과 실정을 잘 반영한 아젠다라고 보이는데 이 소프트 파워나 K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 나가려면 예. 사실은 미래에 대한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많이 저물었지만 아직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유는 실리콘밸리나 테크 기업들이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근데 그걸 미국이 그리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중국은 그걸 못해요. 중국은 과거로 갑니다. 중국몽이나 뭐 중국 문명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K 이니셔티브나 뭐 소프트 파워나 문화 강국을 이제 제대로 실현을 시키려면 강대국으로 가는 비전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서 한국이 모델이 되고 한국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설계도를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사실 각계에 뛰어난 인재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캠프에
들어간 사람이 자리를 차지해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영을 초월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하는 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S4 같은 것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세미컨덕터 4. 그래서 네. 반도체 주도하는 네 나라가 연례 회의를 한다. 회의하면 우리가 또 많은 요구를 받으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딱 해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가 네. 생각해낼 수 있는 네. 새로운 외교적인 수단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가들은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 반도체 없이 뭘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국의 반도체가 뭐 지금은 뭐 대만에도 뒤처지고 뭐 중국도 따라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D램이 없으면 전 세계는 멈출 걸요. 맞습니다. 예. 예,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반도체가 옛날로 치면 석유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커머디티죠, 이미. 예.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실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 큽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잘 갖추면 제가 이 책 제목을 2030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예. 5년 안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강대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2030이라고 예. 붙였어요. 예. 뭐 2040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5년 동안 저희가 강대국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예. 저는 게임이 끝난다고 봅니다. 15년이면. 예, 이미 미국하고 중국이 국제 질서를 새롭게 다 설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내부의 통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강대국도 내부가 분열된 상태에서 강대국이 된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정치 지형도도 그렇고 지역주의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은 갈등들이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장 간에도 그렇고 남녀 간에도 그렇고 굉장한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이쪽이든 저쪽이든 새로 출범을 할 텐데 그걸 1차적으로는 내부를 잘 통합하는 일을 동시에 하면서 대외적으로 강대국의 기치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통합이라는 게 그냥 뭐 사람을 다 긁어 모은다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할 수 있는 아젠다와 담론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진영들이나 뭐 대통령 후보 쪽에서 통합 얘기는 하지만 통합할 수 있는 담론이나 나레이티브 목표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산업화나 민주화 같은 것은 통합하는 아젠다죠. 그리고 IMF 금융위기 때 보면 금모으기 같은 것들을 전 국민이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그러게. 통합이 됩니다. 근데 통합을 해서 같이 뛰어서 뭔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국가 목표를 제시를 하면 비교적 통합의 국내 정치도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오히려 대외적으로 맞습니다. 예. 하기야 제가 경험한 한국의 가장 통합됐던 하나가 됐던 그리고 뭔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전 국민이 생각했던 건 2002년도 월드컵 때였던 거죠. 맞습니다. 월드컵을 다시 한번 유치해 볼까요? 한국이 통합을 할 수 없는 민족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그 포텐셜이 굉장히 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제 정치도 시장에 가장 잘 적응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디션. 예. 문화산업이 막 발전할 때 뭐 중고등학교 어린애들까지 다 와가지고 줄을 서서 오디션을 보지 않습니까? 예. 줄도 뭐 100m, 200m가 아니라 긴 줄을 서는데 야, 이러다가 한국 망하는 거 아닌가?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다 뭐 노래나 하고 춤이나 추고 이러면 이거 안 되겠다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시장을 빨리 읽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인데 시장에 대해서 미래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가장 잘 읽는 민족이 저는 한국보다 나은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부 강남에서는 뭐 이거저거 시켜보다가 안 되면 공부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의 비전도 좋고요. 전략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세우면 되는데 이거 우리 발목 잡는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에너지 말씀드렸는데 네거티브한 에너지. 우리는 안 돼. 그리고 이거를 치고 못 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내적인 환경과
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마인드셋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책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긴 했지만 가장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저희가 근대화를 한 이후에 다시 전근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근대를 얘기할 때 이제 봉건 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봉건 시대는 특정한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한국은 봉건 시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근대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인데 전근대라는 것은 이 토지가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토지에서 생산이 늘지 않으니까 경제 성장이 안 일어나니까 거기서 서로 제로섬 경쟁을 하면서 이제 뺏고 빼앗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유교적인 뭐 신분제도라든가 뭐 충효 사상, 네. 뭐 배신 배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한국이 성장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국가 목표가 없으니까 다 정해진 파이 안에서 서로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고 너무 예. 심해요. 그리고 카르텔들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그 카르텔에서 벗어나면 그걸 이제 배신이라고 그러고 뭐 반역을 한다 그러고 특히 정치에서 요즘에 나오는 말들 보면 전근대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나의 자리를 탐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안 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충원이 계속돼야 내 자리가 더 확실하게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네.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좀 진취적인 근대적인 국가가 되려면 같이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 파이를 키워서 다 같이 크게 더 나눠 먹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그러면 되는데 안 나눠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 바로 나눠줄 줄 알고 시켰더니 네. 자기 혼자 낼름 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전근대적인 건데 네. 근대로 오게 되면 공사가 구별이 되고 퍼블릭 프라이빗라는 게 근대부터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프로페셔널리즘이 생기고 합리성이 생기고 시장의 친화적인 계산들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한국의 시스템도 보면 국내적인 시스템도 보면 근대적인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졌는데 예. 이걸 돌리는 인간들의 소프트웨어가 전근대적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갑질도 나오고 뭐 공사 구별도 안 되고 자기 혼자 다 독식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 세습이 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이런 관행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걸음 더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또 글로벌한 전근대에서는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마인드,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수재와 천재의 개념을 나누자면 예. 지금의 수재는 나와 똑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을 수재라고 한다면 예. 천재는 나의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시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재가 나오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천재가 앞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거부감을 갖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교육 패러다임도 예. 얹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고칠 게 뭐 많습니다만은 글쎄 우리나라가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사실 일정 부분 성공한 안전하니까요. 예, 그 기업들도 나오고 네. 국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워낙에 이제 없는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앞서 나가는다기보다는 빨리 추격자 네. 그런 입장만 하더라도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미 지금은 패스트 팔로우로서 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위상도 아니고 이제 앞서 나가서 어느 섹터든 좀 주동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작은데 내부적으로 너무 경쟁이 심하다 그런 맞습니다. 예. 자조감도 들긴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열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닫히면 한국의 생명줄이 다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저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글로벌 시장이 닫히지 않도록 강대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를 많이 지적들을 하는데 그 인구학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을 늘리려는 생각들을 하세요. 예.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출산을 다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조금 반등은 하지만 예. 그러면 출산을 늘리려는 쪽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출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른 쪽의 자원을 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예. 개인적으로. 근데 AI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AI의 마지막 프론티어는 결국 휴머노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로봇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예. AI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다 같이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인간과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을 휴머노이드로 충원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인간과 비슷하게 이 휴머노이드를 취급을 한다거나 뭐 그런 제도화를 한다거나 해서 저는 그것을 대한 인구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대한 올터너티브 파퓰레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 진짜 정치학자께서 하시기에는 참 이게 굉장히 좀 모험적인 발언이실 수도 모험적인 있습니다. 발언들은 워낙 제가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 얘기가 잘 안 대한 먹힙니다. 인구. 예. 올터너티브 파퓰레이션이라고 해서 인간 플러스 휴머노이드를 이 같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들이 인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대체를 하게 되면 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에 또 육아도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대한인구에서 차지하는 휴머노이드의 생산을 좀 줄이고 다시 인구가 줄면 생산을 좀 올리고. 과도기에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 사이즈에 의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너 얼마 주면 애 낳을래라는 정책보다는 좀 제대로 된 데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게요. 사실 뭐 일부 기업에서 뭐 셋째 나면 뭐 1억씩 쏘고 뭐 이런 이벤트성도 합니다만은 그게 뭐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안심이 되고 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지만 맞습니다. 예, 둘 셋을 낳고 그런 형편이 구비가 돼야 될 텐데 글쎄 지금까지 쓴 국가 예산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일부 들긴 합니다. 뭐 대선이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역량 이런 거가 모자라서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통합을 위시해서 정치권의 불비함. 예. 뭐 아주 이제는 뭐 전설이 된 얘기입니다만은 뭐는 인류, 뭐는 이류, 정치는 삼류 뭐 이랬다가 그 아주 난처한 경우도 당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그분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삼류도 아닌 것 같아요. 사류, 오류. 처참합니다. 예. 처참하죠. 예. 정말 잊고 있다가 작년 12월 초부터 진짜 우리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강대국을 논하기도 사실 지급이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도 그 정치판만 놓고 보면은 맞습니다. 예, 조금 어색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정치를 어떻게 개선할까. 정치학자시니까요. 그 얘기도 좀 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신 김에. 그래서 뭐 저는 국내 정치가 아니라서 뭐 제도적인 개선이나 뭐 정치 문화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더 잘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가 목표 비전을 제시를 해서 예. 그 비전에 맞는 인재들을 적소에 뽑아서 잘 배치한 것만 하더라도 예. 저는 한국 정치가 굉장히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국 정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전 경쟁을 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한 자리 경쟁을 하는 캠프 교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국가 자원의 낭비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좀 좋은 그리고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옛날에 산업화나 뭐 선진화나 민주화나 예. 뭐 정보화나 이런 비전을 제시했듯이 예. 그러면 그 길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 국가 지도자가 있으면 진영과 상관없이 저는 동력이 다시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게 국민 통합이죠. 국민 통합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국민들이 뽑을 겁니다. 뭐 한 자리 위에서 이 뭐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공사구별 안 돼서 뭐 이상한 일들 자꾸 하고 뭐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뽑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 그런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어쩌면 강대국이 손앞에 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가 그만큼 높다. 네. 그리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대하는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게 그렇죠. 야, 이게 어떤 나라가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 시위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최고 권력자가 퇴진하게 하고 제도 안에서 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아무 충돌이라든지 네. 희생 없이 이렇게 이뤄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니까 사실 국민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민도만 놓고 보면 이미 강도격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 리더십이 맞습니다. 이 국민들을 다 통합해내고 정말 좋은 골 세팅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뤄나가고 있네라는 생각만 하게끔 해준다면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2030이라는 게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한 정권이죠. 새로 들어오는 정부의 임기 만료가 2030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야,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30년까지 강대국의 지위를 인정을 받자라는 의미에서 2030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예. 2030까지 목표를 정해야 그래도 빨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된다 하더라도 2030까지.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금모으기 하면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민족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절차적인 문제에서 답답함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견뎌내면서 민주적인 절차로 네. 뭐 대선까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강대국 중에 한 축이었던 유럽이 무너지고 있죠.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한테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패배주의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피크 코리아가 이제 지나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나 반응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리드하자 한국도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기야 주시장에도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거든요. 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고 그래요. 유튜브에서도요. 대한민국 미래에서 너무 어둡게 우리 망했다. 그죠?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뭐 제2의 뭐 잃어버린 몇 이런 것들이 조회수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 잘 된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면 조회수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나갈 때는 항상 파지티브한 에너지와 기운이 리더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존 F 케네디를 비롯한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물론 이제 요절을 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미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또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다시 미국이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아마 교수님께서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를 쓰는 그 학자로서의 마음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정부를 한번 기대하고 또 그런 정부를 팔로우하고 싶다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인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분 좋게 은퇴하면서 우리 정치권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접 가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근 교수님, 국제정치를 연구하시는 분이시죠. 이근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이 더 이상 강소국, 중진국, 뭐 개도국 이런 데 머물지 않고 정말 강대국 사이에서 또한 독자적인 강대국의 위상을 회복해 보자는 그런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때에 교수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